결혼기념일 저녁, 문혜진은 남편의 코트를 입고 자신의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여자를 보았다. 여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뜨거운 유자차를 두 손에 감싸 쥐고 있었고, 백도유는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혜진이 4시간 동안 준비한 갈비찜과 전복죽, 도윤이 좋아하던 도라지무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작은 촛불 2개는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집안 전체가 낯선 사람의 집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자기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혜진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오히려 그 차분함 때문에 도윤은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곧 평소처럼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다. 나경 씨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해서 데려온 거야. 밖에 비도 많이 오고 혼자 보내기 그래서. 당신은 사람 아픈 것도 이해 못해? 류나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30살, 짙은 갈색 머리를 어깨 아래로 늘어뜨린. 그녀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화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창백한 피부와 물기 어린 눈, 가느다란 손목까지 모든 것이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혜진은 그 눈동자 안에서 계산된 침착함을 보았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오늘이 2분 결혼 기념일인 줄 몰랐어요. 본부장님께서는 그냥 잠깐 쉬었다 가라고 하셔서 제가 괜히 폐를 끼쳤네요. 말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경은 도윤의 코트를 벗지 않았다. 오히려 옷깃을 조금 더 끌어당기며 몸을 감쌌다. 그 행동은 이 집에서 누가 보호받고 있고 누가 밀려나고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선언처럼 보였다. 혜진은 식탁을 바라보았다. 촛불 옆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도윤이 잊었을까봐 직접 주문한 결혼 기념일 케이크였다. 케이크 위에는 우리의 3번째 겨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혜진은 그 문장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3번째 겨울이 아니라 3번째 착각이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배려가 아니라 통제였고, 가정을 지킨다고 믿었던 것은 자신을 줄이고 지우는 일이었다. 아픈 사람을 데려온 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당신 코트를 입고 있고, 왜 당신이 직접 머리를 닦아주고 있어?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또 시작이네. 사람 사이에 그 정도 배려도 못해?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회사에서는 서로 돕고 챙기는 게 당연해. 회사에서는 직원이 상사의 코트를 입고 그 상사의 집에 와서 머리를 닦아 달라고 해? 혜진이 묻자 나경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서둘러 일어섰다. 본부장님, 저 그냥 갈게요. 사모님이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도윤은 곧바로 나경의 팔을 붙잡았다. 이 비에 어딜 가? 당신은 앉아 있어. 그 말은 혜진에게 한 번도 그렇게 다정하게 하지 않았던 말투였다. 결혼 초기, 혜진이 야간 비행을 마치고 열이 오른 몸으로 돌아왔을 때 도윤은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었다. 임신을 준비하자는 시어머니의 압박 때문에 호르몬 검사를 받고 어지러웠던 날에도 그는 회식이 있다며 병원에 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는 다른 여자의 젖은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을 보며 온몸으로 걱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도윤은 혜진을 향해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이 좀 넓게 생각하면 안 돼? 나경 씨는 이번 제주물류 포럼 준비 때문에 며칠째 제대로 못 잤어. 나를 도와서 회사 일하는 사람이야. 당신처럼 집에서 밥하고 청소만 하는 사람이 그 고생을 어떻게 알겠어. 집에서 밥하고 청소만 하는 사람. 그 말은 혜진의 가슴 깊숙한 곳에 아주 정확하게 꽂혔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세제 때문에 거칠어진 손등과 뜨거운 냄비에 대어 희미하게 남은 흉터가 보였다. 한때 이 손은 김해공항 활주로를 떠나는 여객기의 추력을 조절했고 태풍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수백 명의 생명을 책임졌다. 조종석의 수십 개 계기판을 동시에 읽고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손이었다. 그러나 결혼 후 사람들은 그 손이 무엇을 해왔는지 기억하지 않았다. 남편은 더욱 그랬다. 새해 전 도윤은 혜진에게 말했다. 장거리 비행을 계속하면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했다.
아이를 가지려면 생활이 안정되어야 하고 며느리가 명절마다 집을 비우면 어머니가 상처받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벌 테니 혜진은 잠시 쉬기만 하면 된다고 약속했다. 내가 당신을 편하게 살게 해줄게. 이제 위험한 하늘 말고 내 옆에 있어. 그 말은 보호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문을 잠그는 소리였다. 혜진은 당시 완전히 일을 그만둔 것은 아니었다. 회사에는 장기 휴직을 신청했고 자격 유지를 위해 필요한 건강검진과 일부 교육을 개인적으로 이어갔다. 다만 도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가 반대할까 두려웠고 나중에는 설명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넉 달 전부터는 오승환 기장의 도움으로 김해의 훈련센터에서 복귀 교육을 받고 있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시어머니가 오기 전에 돌아오거나 도윤이 지방 출장을 간 날 시뮬레이터 훈련을 받았다. 오늘 저녁도 사실 마지막 평가를 앞둔 날이었다. 혜진은 결혼 기념일만큼은 남편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었다. 복귀 계획을 밝히고 이번에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려 했다. 혜진이 결혼 후 처음 맞은 추석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새벽 비행을 마치고 곧장 울산 큰 집으로 달려갔지만 명숙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친척들 앞에서 혜진을 세워두고 타박했다. 혜진은 밤새 송편 반죽을 빚고 산적을 붙였고 도윤은 남자 친척들과 거실에서 술을 마셨다. 누군가 기장 며느리를 둬서 자랑스럽겠다고 말했을 때 명숙은 웃으며 결혼했으면 이제 비행보다 집안일을 배워야지요라고 답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웃기만 했다. 그날 혜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안에서 한 사람의 전문가가 아니라 필요할 때 불려와 일을 해야 하는 며느리로만 보인다는 사실을 느꼈다. 하지만 사랑하면 견딜 수 있다고 믿었고 시간이 지나면 진심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다. 그 믿음이 새해 동안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은 할 필요가 없어졌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황명숙이 장바구니를 든 채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아들 집에 올 때 초인종을 누르는 법이 없었다. 결혼 첫 해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냉장고 안반찬의 간을 검사하고 침대 시트의 먼지를 확인하고 며느리의 화장대까지 열어보는 것을 가족의 권리라고 생각했다. 이 시간에 불은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놨어? 제사 음식도 아닌데 촛불은 또 뭐고? 명숙은 식탁을 한번 훑어본 뒤 소파에 앉아있는 나경을 발견했다. 놀라는 기색은 잠깐뿐이었다. 오히려 그녀는 나경을 아는 사람처럼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 나경 씨 아니야? 도윤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어디 아파? 혜진은 그 순간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이 여자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나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평소에 어머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은 무슨, 사진으로는 진작봤지. 우리 도윤이가 회사에서 제일 믿는 직원이라며? 앉아, 앉아. 아픈 사람이 왜 일어나? 명숙은 나경의 손을 잡고 앉히더니 혜진을 향해 말했다. 혜진아, 손님 왔으면 따뜻한 국이라도 내와야지. 상에 저렇게 차려놓고 사람을 굶길 셈이야?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명숙은 그런 침묵을 늘 무능함이나 불손함으로 해석했다. 요즘 애들은 참 이상해. 남편 회사 사람 하나 챙기는 것도 그렇게 싫어? 나경 씨는 직장 다니면서도 어른한테 싹싹하고 얼굴도 밝고 말도 예쁘잖아. 너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왜 갈수록 얼굴이 어두워지니? 도윤은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 침묵은 동의였다. 명숙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내 아버님 기일인 거 알지? 큰 집에서 이번에는 손님이 많이 온대. 전이랑 탕국은 네가 미리 와서 준비해. 작년처럼 비행기 공부한다는 핑계로 늦지 말고.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작년에 제가 늦은 건 병원 검사 때문이었어요. 무슨 검사? 어머님이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셔서 받은 검사요. 명숙의 입술이 굳었다. 그러나 미안해하는 대신 목소리를 더 높였다. 그래서 결과가 뭐였어? 새해가 지났는데 아이가 없잖아. 내가 틀린 말 했니? 집에 있는 며느리가 아이도 못 낳고 제사 준비도 제대로 못하면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나경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혜진은 그 미소를 보며 처음으로 분노보다 피로를 느꼈다. 이 사람들과 같은 방에서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이를 갖지 못한 게 아니라 갖지 않은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혜진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계속 미뤘잖아. 회사 자리 잡을 때까지, 승진할 때까지, 해외 사업 정리될 때까지. 그런데 어머님 앞에서는 마치 내가 문제인 것처럼 가만히 있었지.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야? 남편이 밖에서 큰일 하는데 아내가 기다려주는 게 당연하지. 큰일을 하는 사람만 기다림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뭐? 저도 큰일을 했어요. 어머님이 자랑스럽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저는 수백 명을 태운 비행기를 운항했고 기상 악화 속에서도 사람들을 무사히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 모든 경력이 없는 일이 됐어요. 명숙은 코웃음을 쳤다. 그렇게 대단하면 왜 지금 집에 있는데? 결국 가정을 택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지나간 명함 붙들고 잘난 척해서 뭐해. 혜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이상할 만큼 마음이 고요해졌다. 오래 흔들리던 계기판의 바늘이 마침내 중심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도윤이 냉장고 옆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는 이미 준비해둔 사람처럼 망설임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온 김에 정리하자. 봉투 안에는 협의이혼 신청서 초안과 재산 분할 합의서가 들어 있었다. 혜진은 첫 장을 넘기며 서류의 날짜를 확인했다. 일주일 전이었다. 오늘의 싸움 때문에 충동적으로 꺼낸 것이 아니었다. 도윤은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마 나경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시어머니 역시 모른 척 했을 뿐인지 몰랐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나도 이제 지쳤어. 서로 괴롭히지 말고 끝내자. 도윤은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참고 양보한 사람처럼 말했다. 집은 내 명이고 대출도 내가 갚고 있으니까 내가 갖는 걸로 했어. 당신이 결혼 전에 넣은 돈은 생활비로 이미 쓴 셈치고 대신 차 한 대는 넘겨줄게. 당장 살 곳 구할 때까지 한 달 정도는 오피스텔 비용도 지원하고. 혜진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결혼 전 모아둔 저축과 퇴직정 상금 중 상당 부분을 이 집의 계약금과 도윤 회사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넣었다. 그러나 합의서에는 그 기록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혜진이 법을 모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이혼이 두려워 무슨 조건이든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사흘 줄게. 도윤은 팔짱을 끼며 말했다. 감정 정리하고 짐 챙기고 서류 검토해. 괜히 변호사 붙여서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내 회사에도 영향이 가면 서로 좋을 거 없어. 나경은 시선을 아래로 내렸지만 손가락으로 도윤의 코트 단추를 만지고 있었다. 명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자가 이혼하면 손해가 더 커. 네가 지금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야. 도윤이가 차까지 준다는데 고맙게 생각해야지. 밖에 나가면 누가 너를 지금처럼 먹여 살리겠니? 혜진은 합의서를 다시 봉투 안에 넣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남편은 자신이 결정권자라고 믿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생존이 아들의 자비에 달렸다고 믿고 있었으며 나경은 이미 이 집의 다음 안주인이 된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사흘이나 필요 없어요. 명숙이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서류는 변호사에게 검토받을 거예요. 제가 넣은 돈과 공동 재산은 정확히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 법에 따라 정리하겠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좋게 끝내자고 했잖아. 당신이 말하는 좋게 끝내는 건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사라지는 거겠지. 문혜진.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부터 저는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당신이 사흘을 줘서가 아니라 더 이상 여기 머물 이유가 없어서. 혜진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위쪽에는 오래된 검은색 비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의자를 가져와 가방을 내렸다.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지만 손잡이는 여전히 단단했다.
지퍼를 여니 안쪽에서 익숙한 가죽 냄새가 났다. 그 안에는 조종사 면허증 사본, 비행 기록 수첩, 오래된 명찰, 그리고 4줄 금색 견장이 들어 있었다. 실제 복귀가 확정되면 다시 달게 될 견장이었다. 혜진은 한동안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도윤과 결혼하기 전 마지막 장거리 비행을 마친 날, 승화는 그녀에게 말했다. 하늘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지만 실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네가 언젠가 돌아오고 싶다면 그때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마. 당시 혜진은 웃으며 자신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거라고 대답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자신의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가장 작은 방 안에 가두게 된다. 혜진은 필요한 옷 몇 벌과 서류, 노트북을 챙겼다. 보석함과 명품 가방은 그대로 두었다. 그것들은 도윤이 기념일마다 미안함 대신 사다 준 물건들이었다. 비싼 물건이었지만 추억은 없었다. 대신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외장 하드와 은행 서류를 챙겼다. 집 계약금 이체 내역, 도윤 회사에 빌려준 자금 기록, 결혼 후 공동으로 갚은 대출 내역이 모두 들어 있었다. 문을 열자 도윤이 안방 앞에 서 있었다. 정말 나갈 거야?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당황이 더 컸다. 그는 혜진이 울거나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사과하고 며칠 뒤 조건을 낮춰달라고 부탁할 것이라 생각했다. 혜진의 침착함은 그가 세워둔 결말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응, 갈 데는 있어? 당신이 걱정할 일 아니야. 괜히 친구 집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안 욕하고 다니지 마. 나경 씨 일도 오해가 커지면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어. 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다. 끝까지 당신 회사 이야기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이제 현실적으로 살려고 해. 그녀가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오자 명숙이 앞을 막았다. 이 밤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 셈이야? 적어도 아버님 기일까지는 조용히 있어. 친척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니? 저는 어머님 집안 체면을 위해 이혼당한 며느리 역할까지 할 생각 없습니다. 말버릇 좀 봐. 내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혜진은 가방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예전 같으면 사과했을 것이다. 어른에게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고, 며느리가 참아야 집안이 조용하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중은 한쪽의 침묵으로 유지되는 질서가 아니었다. 누군가 계속 낮아져야만 유지되는 평화라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복종이었다. 제 부모님은 남의 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저는 그 가르침을 너무 늦게 지켰네요. 명숙은 손을 들듯 움찔했지만 도윤이 먼저 나섰다. 그만해. 나가고 싶으면 나가. 대신 다시 들어오고 싶다고 해도 쉽게 받아줄 생각 없어. 혜진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결혼 사진이 걸린 벽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자신은 활짝 웃고 있었고 도윤은 그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혜진은 그 사진을 떼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오래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에 불과했다. 현관문을 열기 전 혜진은 뒤를 돌아보았다. 도윤 씨. 결혼 후 처음으로 그녀는 남편을 여보가 아니라 이름으로 불렀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이 나한테 사흘을 줬지. 그런데 나는 이미 넉 달 전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당신에게서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포기했던 내 삶으로 돌아갈 준비. 도윤은 무슨 뜻인지 묻지 못했다. 혜진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의 소리가 한순간에 끊겼다. 엘리베이터 앞 복도는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부산의 겨울비가 유리창을 길게 타고 흘렀다. 혜진은 자신의 모습이 어두운 유리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긴 머리를 낮게 묶고 회색 니트와 검은 바지를 입은 평범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러나 검은 비행 가방을 든 손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오승환 기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혜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전화를 받았다. 네, 기장님. 내일 최종 시뮬레이터 평가 시간 바뀌었어. 오전 6시 반.
준비됐지? 혜진은 닫힌 현관문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문 너머에는 촛불이 꺼져가는 식탁과 자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오히려 오래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본 것 같았다. 네, 준비됐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혜진은 천천히 로비로 걸어 나갔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과 빗소리가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아니요, 이제야 정리된 것 같아요. 뭐가? 혜진은 빗물 너머로 멀리 깜빡이는 항공등을 바라보았다. 구름 아래로 내려오는 비행기 한 대가 밤하늘을 가르며 김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제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요? 문혜진은 비를 맞으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휴대전화 화면에는 백도 윤핵에서 온 메시지가 연달아 떴다. 어디 가는 거냐? 새벽 평가가 무슨 뜻이냐?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문장이 이어졌다. 마지막에는 돌아오면 어머니께 먼저 사과하라는 말까지 적혀 있었다. 혜진은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새해 동안 그녀는 남편의 말에 대답하기 위해 너무 많은 문장을 소비했다. 그 문장들은 늘 설명이었고 변명이었으며 상대가 화내지 않게 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조율이었다. 이제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이번 침묵은 참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방식이었다. 택시는 해운대 쪽 오피스텔 앞에 멈췄다.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정미란이 로비까지 내려와 기다리고 있었다. 미라는 부산에서 가사와 재산 분할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였다. 혜진이 결혼한 뒤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미라는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혜진은 그때마다 잘 지낸다고 답했다. 미라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더 캐묻지 않았다. 짐이 이것뿐이야? 미라는 혜진의 검은 비행 가방과 작은 여행 가방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응, 필요한 건 다 있어. 도윤 씨가 내민 합의서도 가져왔지. 혜진은 봉투를 꺼내 건넸다. 미라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식탁에 서류를 펼쳤다. 몇 장 넘기지 않았는데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사람, 너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했네. 혜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으며 조용히 물었다. 많이 불리해? 불리한 정도가 아니야. 네가 결혼 전에 넣은 집 계약금도 회사에 빌려준 돈도 전부 생활비나 증여로 처리하려고 했어. 공동 재산은 거의 없다고 적어놨고 차 한 대랑 한 달치 오피스텔 비용을 위자료처럼 내세웠네. 미라는 서류를 내려놓고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 혹시 그냥 끝내고 싶다고 다 포기할 생각은 아니지? 혜진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원래라면 그랬을지도 몰랐다.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끊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돈과 권리를 모두 버리는 것이 더 깨끗한 선택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현관을 나서기 직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밖에 나가면 누가 너를 먹여 살리겠느냐는 말. 그들은 혜진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야 그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미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어. 내 몫을 요구하는 건 미련이 아니야. 네가 쓴 시간과 돈을 계산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야. 혜진은 검은 가방에서 외장 하드와 은행 서류를 꺼냈다. 집 계약금 이체 내역, 회사 초기 운영비로 건넨 자금, 대출 상환 기록, 공동 계좌에서 빠져나간 생활비 내역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미라는 자료를 확인할수록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걸 언제부터 모은? 넉 달 전부터. 그때부터 이혼을 생각했어?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혼을 결심한 건 오늘이야.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기록은 내가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도윤 씨가 어느 순간부터 회사와 집 이야기를 할 때 나를 완전히 제외했거든. 내가 넣은 돈도 자기 돈처럼 말했고, 미라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다. 혜진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6시 반에는 최종 시뮬레이터 평가가 있었다. 새해 동안 기다려온 날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과의 관계가 끝난 밤과
자신의 직업이 다시 시작되는 아침이 붙어 있었다. 몇 시간이라도 자. 미란이 말했다. 지금 내 얼굴로 비행기 평가받으면 심사관이 먼저 놀라겠다. 혜진은 억지로 웃었다. 누우면 더 많은 생각이 날 것 같아. 생각이 나도 누워. 오늘은 몸을 먼저 살려야 해. 작은 방에 들어간 혜진은 가방에서 비행 기록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정식 운항 날짜는 새해 전 겨울이었다. 그 뒤로는 시뮬레이터 훈련과 자격 유지 기록만 이어졌다.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조용한 흔적들이었다. 남편은 그녀가 새벽 운동을 시작했다고 믿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피부 관리라도 받으러 다니는 줄 알았다. 혜진은 그들의 오해를 굳이 바로잡지 않았다. 자신의 꿈을 설명할 때마다 허락을 구하는 모양이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침대에 누운 뒤에도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혼 초 그는 그녀가 비행복을 입는 모습을 좋아했다. 동료들에게 아내가 조종사라고 자랑했고 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꽃을 들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자랑은 불안으로 변했다. 혜진이 자신보다 더 넓은 세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불편했던 것이다. 그는 야간 운항이 위험하다고 말했고 장거리 노선은 가정을 망친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걱정처럼 들렸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혜진의 스케줄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사랑은 때때로 상대를 지키고 싶다는 말로 시작해 상대를 가두는 방식으로 변한다. 그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작은 부탁 하나, 이번 명절만 쉬어달라는 요구 하나, 승진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약속 하나가 쌓인다. 양보한 사람은 어느 날 자신이 선택한 것인지 강요당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혜진도 그랬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잠시 멈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멈춘 뒤 다시 움직이려 할 때마다 도윤은 가정을 흔드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새벽 5시 혜진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2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았다. 미라는 주방에서 김밥과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운전할 수 있겠어? 응. 끝나고 바로 연락해. 그리고 이혼 서류는 내가 다시 작성할게. 오늘 오후에 도윤 씨 쪽에 내용 증명 보낼 거야. 혜진은 김밥 한 줄을 가방에 넣었다. 미라나. 왜? 고마워. 미라는 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친구가 변호사인 걸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써먹네. 그러니까 평가나 붙고 와. 혜진은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도로를 달려 김해 훈련센터로 향했다. 겨울 새벽의 공기는 날카로웠고 도로 표지판 위로 빗물이 희미하게 반사됐다. 훈련센터에 도착했을 때 오승환은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44살의 그는 오랜 운항 경력과 냉정한 평가로 유명한 훈련 기장이었다. 혜진이 휴직을 결정했을 때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이기도 했다. 승아는 그녀의 부은 눈을 보고도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커피 마셨어? 네. 잠은? 조금 잤습니다. 조금이 몇 시간이야? 2시간 정도요. 승아는 한숨을 쉬었다. 평가를 미룰 수도 있어. 아니요, 오늘 하겠습니다. 감정 때문에 무리하는 거면 안 돼. 조종석은 도망치는 곳이 아니야.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정확한 지적이었다. 그녀가 하늘로 돌아오는 이유가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그 복귀는 또다시 도윤을 중심에 두는 일이었다. 하지만 혜진은 넉 달 동안 매일 새벽 공부했고 이미 수십 번의 시뮬레이터 훈련을 통과했다. 오늘의 평가는 결혼이 깨졌기 때문에 생긴 기회가 아니었다. 오히려 결혼이 깨지기 전부터 준비해온 결과였다.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혜진은 승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승환은 잠시 그녀의 눈을 살피더니 평가 서류를 건넸다. 그럼 보여줘. 최종 시뮬레이터 평가는 예상보다 까다로웠다. 엔진 하나의 추력 손실, 악천후 속 계기 접근, 유압 계통 이상, 승객의 응급 상황까지 여러 문제가 연속으로 주어졌다. 혜진은 처음 10분 동안 손끝이 약간 굳는 것을 느꼈다. 전날 밤의 대화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체크리스트 첫 줄을 읽는 순간부터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녀에게 조종석은 감정을 잇는 장소가 아니라 감정과 책임을 분리해야 하는 장소였다. 항공기는 사람의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조종사가 이혼을 앞두고 있든 가족과 싸웠든 밤새 울었든 계기판은 같은 정보를 보여준다. 그 냉정함이 혜진에게는 오히려 위로였다. 이곳에서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지, 누가 집안의 어른인지,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판단과 절차, 책임만이 결과를 결정했다. 첫 번째 엔진 이상 상황에서 혜진은 기체를 안정시키고 고장 계통을 정확히 분리했다. 두 번째 접근에서는 갑작스러운 측풍으로 활주로 중심선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자 망설이지 않고 복행을 선언했다. 평가관은 일부러 무전 정보를 늦게 주고 부기장 역할을 맡은 교관은 잘못된 고도를 반복해 읽었다. 혜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짧고 명확하게 수정했고 모든 결정의 이유를 기록했다. 마지막 상황은 기상 레이더에 강한 강수 구역이 나타난 상태에서 우회 경로를 선택하는 문제였다. 연료는 여유가 많지 않았고 목적지 공항은 혼잡했다. 혜진은 가장 빠른 길을 택하지 않았다. 관제와 교신에 대체 공항의 기상을 확인하고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우선해 회항을 결정했다. 시뮬레이터가 멈췄을 때 그녀의 셔츠 등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승환과 두 명의 평가관은 별도의 방으로 들어가 결과를 논의했다. 혜진은 조종석에 혼자 남아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 앞에 다시 선 사람의 긴장이었다. 15분 뒤 승환이 돌아왔다. 문혜진 기장. 그가 일부러 직함을 붙여 불렀다. 복귀 평가 통과야. 혜진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단단히 막혔다. 새해 동안 시어머니의 제사상을 차리고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남편 회사 사람들의 가족 모임에서 웃으며 앉아있는 동안에도 그녀 안의 조종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요구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을 뿐이었다. 감사합니다. 혜진은 겨우 말했다. 승환은 서류에 서명한 뒤 덧붙였다. 바로 국제선 기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야. 우선 노선 적응 비행과 동승 평가가 남아 있어. 내 경력을 인정해 부기장으로 낮추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은 감독 기장과 함께 움직여야 해. 알고 있습니다. 첫 복귀 노선은 사흘 뒤 김해에서 제주. 짧은 구간이지만 겨울철 바람 변수가 많아. 내가 감독 기장으로 같이 탄다. 혜진은 일정표를 받았다. 사흘 뒤라는 날짜를 보는 순간 도윤이 내민 합의서가 떠올랐다. 그가 자신에게 감정을 정리하라며 준 시간과 정확히 같았다. 그러나 혜진은 그것을 운명적인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도윤이 정한 사흘은 결혼을 끝내기 위한 시간이었고 혜진이 준비한 넉 달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시간이었다. 2시간은 애초에 비교할 수 없었다. 평가를 마치고 센터 밖으로 나오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20통 가까이 쌓여 있었다. 도윤, 시어머니, 알 수 없는 번호들이 번갈아 찍혀 있었다. 그 중에는 나경의 번호도 있었다. 혜진은 모두 무음으로 돌리고 미란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통과했어. 미란이 비명을 지르듯 웃었다. 역시 문혜진. 내가 오늘 점심 산다. 점심은 다음에 회사에서 복귀 절차 밟아야 해. 그럼 저녁. 그리고 도윤 씨 쪽에서 전화 왔어. 네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을 듣고 많이 화났더라. 뭐라고 했어? 네가 감정적으로 재산을 요구한다더라. 자기 회사까지 건드리려고 한다고. 혜진은 허탈하게 웃었다. 원래 내 돈인데. 그 사람한테는 내 것이 원래부터 없었던 모양이지. 오후가 되자 도윤의 분노는 메시지로 바뀌었다. 그는 회사 운영 자금은 혜진이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집 계약금도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낸 것이니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에는 법적으로 싸우면 혜진의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혜진은 직접 답하지 않았다. 미란이 공식적인 문서로 대응했다. 문서에는 집 계약금 비율, 회사에 빌려준 금액, 공동대출 상환 내역과 함께 재산 처분을 임의로 하지 말라는 요구가 담겼다. 감정적인 문장은 한 줄도 없었다. 도윤이 가장 당황한 것은 혜진이 울거나
화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말싸움에서는 언제든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기록과 숫자 앞에서는 혜진을 무력하게 만들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도유는 어머니와 나경을 데리고 집에서 식사를 했다. 혜진이 차려놓았던 음식은 대부분 버려졌고 나경은 배달시킨 회와 전골을 식탁에 옮겼다. 명숙은 처음에는 나경의 싹싹함을 칭찬했다. 그러나 며칠 전까지 혜진이 하던 일을 나경이 제대로 하지 못하자 금세 불만을 드러냈다. 국자랑 앞접시는 먼저 내놔야지. 어른들 식사할 때 손이 2번 가게 하면 안 돼. 나경은 웃으며 사과했지만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도윤의 연인이 되는 일과 백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명숙은 나경이 회사에서 능력 있다는 말은 좋아했지만 동시에 아들의 배우자라면 가족 행사와 제사를 우선해야 한다고 믿었다. 다음 주 기일에는 일 빼고 와야 해. 명숙이 말했다. 나경은 잠시 당황했다. 그날 제주 포럼 일정이 있어서요. 본부장님과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포럼이 제사보다 중요해? 도윤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이번 포럼은 회사에 정말 중요해요. 나경 씨가 계약 자료를 담당하고 있어서 빠지기 어렵습니다. 명숙은 못마땅한 얼굴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혜진이는 그래도 기일에는 빠진 적이 없었는데 나경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명숙은 자신을 혜진보다 낫다고 칭찬했다. 그런데 혜진이 사라지자 곧바로 비교의 기준으로 그녀를 불러냈다. 나경은 그 집에서 혜진이 받았던 압박이 자신의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감지했다. 도윤 역시 집안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셔츠가 다려져 있지 않았고 냉장고 안 반찬은 빠르게 줄었다. 회의 자료가 든 파일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았고 중요한 고객의 생일 선물도 준비되지 않았다. 그동안 혜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리해 온 일들이 하나씩 멈췄다. 도윤은 그것을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편의의 부재로 먼저 느꼈다. 그는 혜진이 며칠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친구 집에 머물며 현실을 경험하면 자신이 제공한 생활이 얼마나 편했는지 깨달을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혜진을 괘씸하게 여겼다. 하지만 변호사의 문서를 받은 뒤부터 불안이 생겼다. 혜진은 충동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었다. 기록을 모았고 복귀 평가를 준비했으며 자신이 모르는 시간 속에서 다른 삶을 구축하고 있었다. 혜진 씨가 정말 다시 비행하는 거 아니에요? 나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불쾌한 얼굴로 말했다. 말도 안 돼. 새해나 쉬었어. 항공사가 그렇게 쉽게 받아줄 리가 없어. 그래도 예전에 기장이었다면서요. 그건 과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가정생활에 익숙해졌어. 다시 현장에 가면 얼마 못 버틸 거야. 도윤은 단정적으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하는 말에 가까웠다. 혜진이 복귀할 수 없다고 믿어야 했다. 그래야 그녀가 다시 자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돌아올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음 날, 혜진은 항공사 본사에서 복귀 서약서와 근무 조건을 확인했다. 인사 담당자는 장기 휴직 후 복귀하는 기장에게 적용되는 평가 절차와 일정 조정 규정을 설명했다. 혜진은 한 문장도 놓치지 않고 읽었다. 결혼 전에는 회사 계약서를 남편보다 더 꼼꼼히 검토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결혼 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서류보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일정표를 더 자주 들여다봤다. 이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읽고 있었다. 복귀 사실이 공식적으로 공지되자 예전 동료들이 하나둘 연락해왔다. 일부는 진심으로 반가워했고 일부는 걱정을 표했다. 새해의 공백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혜진은 과장된 자신감을 보이지 않았다. 공백은 실제로 존재했고 따라잡아야 할 변화도 많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쉬었다는 사실보다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려웠다. 저녁에는 미란과 함께 임시 거처를 알아봤다. 공항과 훈련센터를 오가기 편한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크기는 이전 아파트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혜진은 이상하게 숨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구도 냉장고를 열어 반찬의 가짓수를 세지 않았고 누구도 거실의 먼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현관 비밀번호를 자신만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간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 사흘째 아침, 혜진은 새로 지급된 흰 셔츠와 재킷을 침대 위에 펼쳐놓았다. 금색 4줄 견장을 손끝으로 정리한 뒤 거울 앞에 섰다. 머리는 아직 길었지만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에는 옅은 화장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에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다. 같은 시각 도윤과 나경은 김해공항 국내선 출발장에 도착했다. 제주에서 열리는 항공물류 포럼은 도윤에게 중요한 행사였다. 그는 이번 포럼에서 대형 항공사와 신규 화물 운송 계약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나경은 연한 베이지색 정장과 높은 구두를 신고 도윤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었다. 제주 도착하면 바로 행사장 갈 거예요? 호텔에 짐만 두고 움직여야 해. 저녁에는 시간 있죠? 바닷가 쪽 레스토랑 예약해놨어요. 도윤은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혜진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변호사를 통해 수정 합의서만 전달됐을 뿐이었다. 수정 안에는 도윤이 예상하지 못한 정확한 금액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는 혜진이 이렇게까지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나경은 그의 표정을 살폈다. 아직도 사모님 생각해요? 이제 사모님 아니야. 그럼 왜 계속 휴대전화만 봐요? 도윤은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회사 일 확인하는 거야.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다. 두 사람은 우선 탑승줄을 따라 게이트로 이동했다. 나경은 직원들에게 익숙한 사람처럼 미소를 지었고 도윤은 행사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탑승권에는 김해 출발 제주 도착, 오전 첫 편이 항공편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몇 분 전,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준비실에서 문혜진이 같은 항공편의 운항 서류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새해 만에 다시 착용한 4줄의 견장이 그녀의 어깨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탑승이 시작되기 전 문혜진은 승무원 브리핑실의 긴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흰 셔츠 위로 4줄의 금색 견장이 단정하게 놓였고 검은 재킷의 단추는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오승환은 감독 기장 자격으로 맞은편에 앉아 기상 자료와 운항 통보문을 확인하고 있었다. 제주 공항에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고 활주로 주변에는 순간적인 바람 변화가 보고되고 있었다. 아직 운항 제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접근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혜진은 기상 레이더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도착 예상 시간대에 측풍이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근 안전 기준을 벗어나면 바로 복행하겠습니다. 승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첫 복귀 비행이라고 해서 보여주려고 하지 마. 반대로 겁먹고 너무 일찍 포기하지도 말고 기준대로 해. 네. 객실 사무장은 승객 수와 특별 지원이 필요한 승객 명단을 보고했다. 혜진은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기장에게 승객은 신분이나 개인 관계가 아니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가야 하는 사람들의 수였다. 그 안에 남편이 있는지, 시어머니가 있는지, 과거에 누군가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도윤과 나경은 비즈니스 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짧은 국내선이었지만 도윤은 회사 체면을 이유로 늘 앞쪽 좌석을 예약했다. 나경은 행사 관계자들에게 보낼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지만 도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혜진 측 변호사가 보낸 수정 합의서가 계속 머릿속에 걸렸다. 혜진이 요구한 금액은 터무니없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정확했다. 도윤은 그 정확함이 불쾌했다. 자신이 기억에서 지워버린 돈과 날짜를 혜진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해 두었다. 객실 문이 닫히고 안전 안내가 시작됐다. 잠시 뒤 기내 방송장치에서 낮고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해에서 제주까지 운항을 맡은 기장 문혜진입니다. 도윤의 손에서 태블릿이 미끄러졌다. 얇은 기기가 무릎을 치고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경도 고개를 번쩍 들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천장의 스피커를 바라보았다. 혜진의 목소리는 집에서 듣던 것과 달랐다. 아침마다 도윤의 셔츠를 찾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묻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불필요한 감정이 제거된 대신
확신과 책임이 담겨 있었다. 제주 지역은 현재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도착 전 기상 상황에 따라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나 안전 운항 기준에 따라 최선의 판단을 하겠습니다. 좌석에 앉아 계실 때에는 안전띠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났지만 도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문혜진이라고 했죠? 나경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혜진이 새벽 평가에 간다고 했던 말과 넉 달 전부터 떠날 준비를 했다는 마지막 문장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녀가 이른 아침 집을 나서고 늦은 밤 항공 서류를 보던 장면들이 뒤늦게 떠올랐다. 나경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새해나 쉬었다면서요. 어떻게 바로 기장을 해요? 혹시 이름이 같은 사람 아닐까요? 목소리가 같아. 도윤의 대답은 짧았다. 그래도 이런 건 회사 규정상 불가능할 텐데요. 복귀하자마자 승객을 태운다는 게 말이 돼요? 도윤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자신 역시 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지만 말로 꺼내고 싶지 않았다. 혜진이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아내의 삶을 얼마나 몰랐는지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가 커지고 기체가 가속하자 나경은 본능적으로 도윤의 팔을 붙잡았다. 도윤은 평소 같으면 손을 덮어 주었겠지만 이번에는 그대로 두었다. 몇 초 뒤 기체는 지면을 떠나 회색 구름 아래로 올라갔다. 조종석에서 혜진은 이륙 후 절차를 차분히 수행했다. 손끝은 안정적이었고 무전교신도 매끄러웠다. 이륙 직전까지 가슴 한쪽에 있던 긴장은 바퀴가 지면을 떠나는 순간 사라졌다. 혜진은 과거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으로 같은 일을 다시 시작한다고 느꼈다. 이제는 완벽함보다 기준을 지키는 일이 중요했다. 승환은 옆자리에서 그녀의 조작을 지켜보다가 말했다. 손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네. 손보다 판단이 더 오래 걸릴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 도착할 때가 문제지. 혜진은 전방 기상 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제주공항의 바람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지상 관측에서는 순간 돌풍이 보고됐고 앞서 착륙한 항공기 한 대가 접근 중 불안정한 바람을 경험했다고 통보했다. 접근 브리핑 다시 하겠습니다. 혜진은 대체 활주로, 복행 고도, 연료 여유, 회항 가능 공항을 하나씩 확인했다. 승환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감독 기장은 필요한 순간에만 개입해야 했다. 오늘의 판단은 최대한 혜진이 스스로 내려야 했다. 객실에서는 승객들이 음료를 받고 있었다. 나경은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컵을 내려놓았다. 일부러 우리한테 말 안 한 거겠죠? 뭘? 자기가 이 비행기 기장이라는 거요. 우리가 타는 걸 알고 일부러 숨겼을 수도 있잖아요. 도윤은 마침내 그녀를 바라봤다. 혜진은 우리가 이 비행기에 탄 줄 모를 거야. 어떻게 확신해요? 운항하는 사람이 승객 명단에서 나부터 찾을 만큼 한가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혜진을 두둔하는 말이 나오자 나경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은 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혜진의 직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시했던 가치를 다시 보게 된 것이었다. 혜진이 과거 기장이었다는 사실은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그녀가 집안에 머물기 시작하자 그 경력도 함께 사라졌다고 믿었다. 자신의 세계 안에 들어온 순간 혜진의 능력은 필요 없는 것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착륙 준비 방송이 나오고 객실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정리했다. 기체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면서 창밖으로 흐린 바다와 제주 해안선이 보였다. 바람은 예상보다 강했다. 항공기는 간헐적으로 좌우로 흔들렸고 나경은 안전띠를 세게 잡아당겼다. 조종석에는 관제사의 무전이 들어왔다. 바람 310도, 25노트, 돌풍 36노트. 혜진은 활주로 방향과 측풍 성분을 빠르게 계산했다. 한 게 아니었지만 여유가 많지 않았다. 자동 조종 장치를 해제한 뒤 기체를 직접 조작했다. 활주로가 전방에 보였고 접근 경로는 처음에는 안정적이었다. 고도 500피트 부근에서 바람이 갑자기 바뀌었다. 속도가 짧은 순간 크게 줄었다가 다시 올라갔다. 경고음과 함께 윈드시어 주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승환이 낮게 말했다. 판단해. 혜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복행합니다.
그녀는 추력을 올리고 기술을 들어 올렸다. 엔진 소리가 크게 울리며 기체가 다시 상승했다. 객실에서는 갑작스러운 가속에 놀란 승객들의 탄성이 터졌다. 나경은 도윤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다. 왜 다시 올라가요?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도윤도 놀랐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객실 사무장의 안내 방송이 곧 이어졌다. 승객 여러분, 현재 활주로 부근의 순간적인 바람 변화로 인해 안전한 착륙을 위해 다시 상승했습니다. 기장과 운항 승무원은 정상 절차에 따라 재접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띠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혜진이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도윤은 수백 명이 탄 비행기에서 그럴 사람은 아니라며 말을 막았다. 혜진이 당신이나 나 때문에 기체를 위험하게 다룰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경은 입을 다물었다. 착륙 직전 다시 올라가는 경험은 처음이었지만 두려움보다 수치심이 먼저 올라왔다. 조종석에 앉은 혜진은 지금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감정을 배제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반면 그는 집안에서 자신의 기분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 아내를 모욕하고 다른 여자를 데려왔다. 혜진은 복행 후 관제와 재교신하며 대기 경로를 받았다. 연료는 충분했고 두 번째 접근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객실에 직접 안내 방송을 하기로 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조금 전 활주로 접근 중 순간적인 바람 변화가 감지되어 안전 기준에 따라 착륙을 중단하고 다시 상승했습니다. 항공기와 모든 장비는 정상이며 현재 기상 상황을 재확인한 뒤 다시 접근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정상적인 판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윤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집에서 혜진은 늘 자신의 말을 중간에 멈췄다. 도윤이 짜증을 내면 설명을 줄였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면 사과부터 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지고 있었다. 두 번째 접근 때 바람은 조금 약해졌다. 혜진은 더 긴 최종 접근 간격을 요청했고 속도와 자세를 세밀하게 조정했다. 활주로에 가까워질수록 기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접근 기준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 충격은 크지 않았다. 역추진 소리가 울리고 기체가 속도를 줄이자 객실 곳곳에서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다. 혜진은 활주로를 벗어나 주기장으로 이동하며 착륙 후 절차를 계속했다. 승화는 체크리스트가 끝난 뒤에야 짧게 말했다. 첫 접근에서 버티려고 했으면 위험했어. 경고가 명확했습니다. 그래, 좋은 판단이었어. 혜진은 긴 숨을 내쉬었다. 첫 복귀 운항은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착륙을 한번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혜진은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로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보다 제때 멈추고 다시 시도하는 것이 더 큰 용기였다. 결혼에서도 자신은 너무 오래 버텼다. 돌아가야 할 시점을 놓친 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정한 접근을 계속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기준을 벗어난 순간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복행했다. 항공기가 주기장에 멈춘 뒤 승객들이 차례로 내렸다. 도윤은 일부러 천천히 짐을 챙겼다. 혜진을 보고 싶다는 마음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동시에 있었다. 나경은 표정이 좋지 않았다. 오늘 일정 망쳤어요. 착륙 한 번 못해서 시간이 얼마나 늦어진 거예요? 도윤은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방금 안전 때문에 다시 올라간 거라고 들었잖아. 그래도 결국 착륙했잖아요. 처음부터 했으면 됐을 수도 있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도윤의 목소리가 커지자 앞줄 승객 몇 명이 돌아봤다. 나경은 입술을 깨물고 가방을 들었다. 왜 저한테 화풀이해요? 기장 부인이 그렇게 대단하면 다시 가서 붙잡든가요. 두 사람은 냉랭한 침묵 속에서 탑승교로 나왔다.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조종석 문은 아직 닫혀 있었다. 그는 잠시 기다리고 싶었지만 포럼 관계자가 도착 시간을 묻는 전화를 걸어왔다. 결국 나경과 함께 도착장 쪽으로 걸었다. 혜진은 모든 승객이 내린 뒤 객실로 나왔다. 승무원들과 짧은 운항 평가를 나누고
객실 사무장이 보고한 사항을 확인했다. 그때 한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장님, 오늘 앞쪽 좌석에 백도윤 본부장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혜진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백도윤 씨가요? 네. 같이 온 여자분도 있었고요. 혹시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혜진은 잠시 멈췄지만 곧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몰랐습니다. 운항에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승무원은 더 묻지 않았다. 승화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대화를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혜진이 조종석에 앉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원칙적인 판단을 내렸다. 그 점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항공기에서 내린 혜진은 승무원들과 함께 직원 통로로 이동했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일반 도착장이 보였다. 그곳에서 도윤이 혼자 서 있었다. 나경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도윤은 혜진을 발견하자 곧장 다가왔다. 네 줄 견장을 단 제복과 단정하게 묶은 머리. 고든 자세를 본 순간 그의 걸음이 잠시 느려졌다. 집을 나가던 날에 회색 니트 차림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혜진의 얼굴에는 승리감도 과시도 없었다. 긴 운항을 마친 사람의 피로와 집중만 남아 있었다. 혜진아. 혜진은 걸음을 멈췄다. 공항 안에서는 기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모욕하려는 말투는 아니었다. 단지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문장이었다. 도윤은 주변 승무원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아니,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말했잖아. 넉 달 전부터.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혜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말했으면 당신이 축하해줬을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도 부부였잖아. 부부라서 말하지 못한 거야. 내가 훈련센터에 간다고 했으면 당신은 어머니 기일을 먼저 이야기했을 거고, 회사 사람들 앞에서 아내가 다시 비행하면 불편하다고 했겠지. 내가 복귀하고 싶은 이유를 묻기보다 왜 당신 허락 없이 결정했느냐고 했을 거야. 나는 걱정해서. 그 말은 집에서 충분히 들었어. 혜진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저는 운항 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도윤은 그녀가 돌아서려 하자 다급하게 말했다. 오늘 복행한 것 위험했던 거야. 혜진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위험해지기 전에 중단한 겁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야? 네. 무섭지 않았어? 혜진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도윤이 처음으로 그녀의 일을 진심으로 묻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너무 늦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무섭다고 기준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혜진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승무원 통로 안으로 들어갔다. 도윤은 닫히는 유리문 앞에 혼자 남았다. 그 말은 자신들의 결혼에 대한 설명처럼 들렸다.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항공 물류 포럼은 오후부터 시작됐다. 도윤은 회사 대표단과 전시 부스를 확인했고, 나경은 오전의 불쾌함을 숨긴 채 그의 곁을 지켰다. 행사의 핵심은 공항 화물 운송 안전과 지상 조업 기준에 관한 공동 평가 사업이었다. 도윤의 회사는 신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해왔다. 도윤은 업무에 집중하면 오전의 불안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첫 번째 평가 세션이 시작되자 단상 옆 출입문으로 혜진이 들어왔다. 제복 대신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오전과 같은 단정한 자세였다. 그녀 옆에는 오승환과 공항 안전관리 책임자, 외부 정비 전문가가 함께 있었다. 사회자가 참석자들을 소개했다. 이번 공동 안전평가에는 항공사 운항 부문을 대표해 문혜진 기장께서 참여합니다. 문 기장님은 장거리 국제선 운항과 운항 안전 교육 경력을 갖고 있으며 오늘부터 실무 검토위원으로 함께합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은 채 굳었다. 나경도 자료를 넘기던 손을 멈췄다. 혜진은 도윤 쪽을 특별히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료를 펼치고 발표를 들었다. 도윤의 회사 차례가 되자 그는 단상에 올라 화물 운송 관리 체계와 신규 시스템을 설명했다. 발표 초반은 순조로웠다. 그러나 질의응답에서 정비 전문가가 협력업체 운송 차량의 점검 기록이
일정하게 반복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혜진은 자료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이 기록에 따르면 야간 근무를 마친 운전자가 4시간 뒤 다시 공항 보안 구역 운송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실제 근무라면 휴식 기준 위반이고 실제 근무가 아니라면 기록 작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도윤의 목이 굳었다. 그 자료는 부하 직원이 정리한 것이었고 그는 세부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현장 일정이 급해서 일부 예외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혜진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전 기준에서 급했다는 말은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형태가 한 번이 아니라 13번 반복됐습니다. 회의장 안이 조용해졌다. 도윤은 혜진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질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 다른 위원들도 같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문 기장님, 도윤은 억지로 침착하게 답했다. 내부 확인 후 보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혜진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다. 그녀의 표정에는 통쾌함도 분노도 없었다. 도윤에게 그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 만약 혜진이 복수하려는 얼굴을 했다면 그는 개인 감정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오직 자료와 기준만 보고 있었다. 도윤은 자신이 혜진의 세계에서 더 이상 중요한 인물이 아님을 실감했다. 세션이 끝난 뒤 도윤은 복도에서 혜진을 기다렸다. 다른 위원들이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그녀가 혼자 자료를 정리해 나오자 그는 앞을 막아섰다. 이게 우연이라고 할 거야? 혜진은 걸음을 멈췄다. 무슨 말이에요? 내 회사 자료를 당신이 평가하고 있잖아. 하필 오늘 하필 여기서. 위원 명단은 지난주에 확정됐어요. 당신 회사가 평가 대상이라는 건 오늘 자료를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믿으라고? 혜진은 그를 조용히 바라봤다. 백도윤 씨, 아직도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이 나한테 화난 건 이해해. 하지만 회사까지 건드리는 건 다른 문제야. 제가 건드린 게 아니라 기록이 문제를 보여준 겁니다. 휴식 기준 위반과 허위 가능성이 있는 점검 기록은 누가 평가하더라도 확인해야 해요.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좋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 혜진의 표정이 처음으로 싸늘해졌다. 그게 당신이 회사를 운영한 방식이에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기준을 바꾸고 체면이 걸리면 기록을 덮고 말을 그렇게 하지 마. 오늘 비행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어요. 위험 신호가 나왔을 때 착륙을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확인됐는데 계약을 밀어붙일 수는 없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진은 자료 가방을 들고 지나갔다. 뒤에서 나경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혜진이 단지 과거의 직업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도윤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위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윤의 눈이 혜진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것도 보았다. 그날 저녁 도윤의 회사에는 보안 자료와 근무 기록 원본 제출 전까지 계약 심사를 보류한다는 통보가 왔다. 도윤은 호텔 방에서 통보서를 읽으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나경은 소파에 앉아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저 여자가 위원인 걸 알았으면 다른 사람을 보냈어야죠.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아직도 혜진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럼 아니에요. 이혼하자마자 당신 회사 평가위원으로 나타난 게 우연이라고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전 비행에서 혜진은 자신들이 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평가 자료 역시 회의 직전에 받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그녀가 지적한 숫자들은 실제 기록에 존재했다. 문제는 혜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 이미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본사 감사팀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제출된 점검 기록 중 일부가 현장 관리자 지시로 수정됐다는 내부 제보가 들어왔다는 내용이었다. 도윤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혜진의 질문은 복수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더 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아침에 혜진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위험해지기 전에 중단했다는 말. 혜진은 비행기뿐 아니라 결혼에서도 그렇게 했다. 반면 도윤은 자신의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를 보면서도 계약과 체면을 이유로 계속 밀어붙였다. 창밖에는 제주 바다가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다.
멀리 공항 쪽 하늘로 항공기 한 대가 천천히 상승하고 있었다. 도윤은 처음으로 혜진이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애초에 그녀가 서 있던 높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제주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백도윤은 본사 회의실에 앉아 감사팀이 정리한 자료를 읽고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은 푸석했고 셔츠 소매는 구겨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협력업체 운전자들의 근무 기록, 차량 점검표, 출입 기록이 날짜별로 펼쳐져 있었다. 문혜진이 포럼에서 지적했던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현장 관리자는 계약 일정을 맞추기 위해 운전자들의 휴게 시간을 실제보다 길게 기록했고 점검을 하지 않은 차량에도 확인 서명을 넣었다. 일부 서류에는 같은 사람의 서명이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현장 직원들은 도윤이 직접 허위 기록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실적을 맞추지 못하면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그의 압박이 반복되면서 관리자들이 문제를 숨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감사팀장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본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서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여러 차례 인력 부족과 휴식 기준 문제를 보고했는데도 계약 일정이 우선이라는 답변만 내려갔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현장 보고를 제가 모두 직접 확인할 수는 없잖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최종 책임자가 확인 체계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것도 관리 책임에 포함됩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구도 도윤의 편을 들지 않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눈치를 보며 말을 고르던 임원들조차 시선을 피했다. 신규 계약이 보류되자 회사 내부에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도윤은 자료 한쪽에 적힌 혜진의 검토 의견을 발견했다. 그 문서에는 감정적인 표현이 한 줄도 없었다. 기록의 불일치, 필요한 추가 자료, 재발 방지 대책이 항목별로 적혀 있었다. 마지막에는 보완 조치가 확인될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혜진은 그의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조건까지 명확하게 제시했다. 도윤은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가 자신에게 복수했다면 분노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혜진은 그를 미워하는 전처가 아니라 기준에 따라 일하는 전문가로만 대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회사는 도윤에게 신규 계약 업무에서 물러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라고 통보했다. 승진 심사도 무기한 연기됐다. 해고는 아니었지만 그가 오랫동안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지위가 순식간에 흔들렸다. 나경은 소식을 듣자마자 도윤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팔에 기대며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말하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회사에서 정말 본부장님을 빼겠대요. 당분간만이야. 보완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심사할 수 있어. 제주 계약도 취소되는 거예요? 보류라고 했잖아. 도윤이 짜증스럽게 대답하자 나경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도윤의 상태가 아니라 계약과 직책이었다. 그럼 다음 달 해외 출장도 없어지는 거예요? 도윤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게 지금 중요해? 저도 제 경력이 걸려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때문에 다른 팀 제안도 거절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안 보여. 나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도 피해자예요. 문혜진 씨가 위원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만해. 도윤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크게 울렸다. 혜진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드러날 문제였어. 나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금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제주에서는 저한테 그 여자가 우리 때문에 운항을 바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 회사 문제까지 감싸네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왜 이혼했어요? 그 질문에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혜진이 부족해서 이혼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자신이 우월한 남편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혜진이 다시 일을 시작하면 자신의 필요성이 줄어들까 두려웠고 그 두려움을 걱정과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말로 포장했다.
나경은 도윤의 침묵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결국 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사모님이 가진 게 안 보일 때 잠깐 다른 사람을 찾았던 거네요. 당신도 내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 만났어. 본부장님이 이미 끝난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만 쓴다고 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 도윤의 대답이 너무 빠르게 나오자 나경의 표정이 굳었다. 이제야 알았나 보네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호텔 카드와 도윤에게 받은 목걸이를 내려놓았다. 저도 제 인생이 중요해요. 감사받는 사람 옆에서 같이 이름 오르내리고 싶지 않아요. 나경아, 혜진 씨를 버리고 저를 선택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본부장님은 그냥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혜진 씨가 아니게 되니까 저를 고른 거고요. 나경은 뒤돌아 사무실을 나갔다. 도윤은 붙잡지 않았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직책 하나 흔들리자마자 끝났지만 그는 나경만 탓할 수 없었다. 자신 역시 혜진의 가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녀를 버렸고 다시 가치가 보이자 되찾고 싶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사랑보다 유리한 조건을 찾았다는 점에서 닮아 있었다. 한편 황명숙은 아들의 회사 문제가 며느리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정확한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친척들이 모인 가족 대화방에 긴 메시지를 올렸다. 혜진이 가정을 버리고 몰래 복직했으며 이혼 과정에서 남편 회사의 평가위원이 되어 사적인 감정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명숙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요즘 며느리들은 조금만 서운해도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기 성공만 생각한다. 우리 도윤이는 끝까지 조용히 해결하려 했는데 혜진이가 집안 망신을 시키고 있다. 메시지는 순식간에 친척들 사이에 퍼졌다. 울산 큰집의 고모와 숙모들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떤 사람은 여자가 이혼해도 시댁과 원수처럼 지내서는 안 된다고 훈계했고, 어떤 사람은 남편 앞길을 막으면 결국 자신에게도 벌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혜진은 처음 두 통의 전화를 받은 뒤 모든 번호를 차단했다. 예전 같으면 사람마다 상황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설명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진실을 반복해 말해봐야 자신만 지친다는 것을 알았다. 정미라는 명숙의 메시지를 확보해 두었다. 이 정도면 허위사실 유포로 대응할 수 있어. 회사 문제와 네가 무관하다는 자료도 있고. 혜진은 한동안 생각한 뒤 말했다. 바로 고소하고 싶지는 않아. 먼저 정정 요구를 보내줘. 사과문까지 요구할까? 사과는 마음이 있어야 의미가 있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퍼뜨리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으면 돼. 미라는 혜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너라면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참았을 텐데. 참는 게 착한 건 줄 알았어. 지금은 선을 긋는 것도 책임이라는 걸 알게 됐어. 내가 침묵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말이 맞았다고 생각할 테니까. 미라는 명숙에게 법률 대리인 명의의 정정 요구서를 보냈다. 문서에는 항공사 평가위원 선정 과정, 문제 기록이 발견된 시점, 도윤의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자동 검증 과정에서 먼저 표시됐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허위 주장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숙은 문서를 받은 날 바로 혜진의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현관문이 열리자 그녀는 집안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이전 아파트보다 훨씬 작은 공간을 보고도 안쓰러워하기보다 혜진이 결국 초라하게 살게 됐다는 확신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변호사까지 앞세워서 나를 협박해. 혜진은 문 앞에서 길을 막았다. 들어오시라고 한 적 없습니다. 명숙은 며느리가 자신을 현관 밖에 세워둔다는 사실에 얼굴을 붉혔다. 내가 내 시어머니야.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지금은 제 개인 공간입니다. 네가 우리 도윤이 회사를 망하게 해놓고 개인 공간을 따져? 회사의 문제는 회사가 만든 겁니다. 네가 평가위원만 아니었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잖아. 혜진은 명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운전자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점검하지 않은 차량이 공항 안으로 들어가도 조용히 넘어가야 했나요? 사고가 난 뒤에도 집안 체면부터 지키실 건가요? 명숙은 말을 잃었다가 곧 다른 방향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감싸줘야지. 네가 조금만 봐줬으면 됐잖아.
어머님은 언제나 저에게만 참으라고 하셨어요. 도윤 씨가 제 경력을 무시할 때도,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왔을 때도, 제 돈을 없는 것처럼 처리하려 했을 때도요. 그런데 한 번도 아들에게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면 여자가 밖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건 왜 실수가 됐나요?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혜진은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벌 주려고 살지도 않을 거예요. 잘못된 글을 삭제하고 정정해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가족끼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가족이라는 말로 한 사람만 계속 참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명숙은 한참 동안 혜진을 노려봤지만 예전처럼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지는 못했다. 문서에 적힌 법률 조항이 두려워서이기도 했고, 더 이상 혜진이 자신의 목소리에 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명숙은 가족 대화방에 짧은 정정문을 올렸다. 혜진이 회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과정에는 개인적 개입이 없었으며 자신이 일부 상황을 오해했다고 적었다. 사과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했지만 혜진은 더 요구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명숙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사실처럼 굳어지는 것을 막는 일이었다. 며칠 뒤 도윤은 혜진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미란에게 전했다. 재산 분할과 회사 투자금 반환 조건을 대부분 받아들이겠으며 마지막으로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혜진은 공공장소에서 1시간만 만나겠다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두 사람은 광안대교가 멀리 보이는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다. 도윤은 결혼기념일 밤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는 처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은 계속 움직였다. 나경 씨와는 끝났어. 도윤이 먼저 말했다. 혜진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저한테 보고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당신이 오해할까봐. 제가 왜 오해해야 하죠? 도윤은 준비해온 말을 잊은 사람처럼 입을 다물었다. 혜진은 그 침묵 속에서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남편의 기분을 살피고 다음 말을 기다리던 사람. 하지만 이제 그녀는 도윤의 불편함을 대신 해결해 주지 않았다. 회사 문제는 내가 책임질 거야. 현장 관리 체계도 다시 만들고 감사 결과도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건 잘된 일이네요.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늘 결과만 보고 밀어붙였어. 회사에서도 그랬고 집에서도 그랬어. 혜진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도윤은 테이블 위로 몸을 조금 기울였다. 이번에는 당신이 비행하는 것도 막지 않을게. 어머니도 내가 설득할 수 있어. 제사나 가족 모임도 당신 일정에 맞추고 아이 이야기도 더는 강요하지 않을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하게 해줄게. 혜진의 표정에서 아주 작은 피로가 스쳤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뭘? 왜 당신이 제가 일하는 걸 허락해요? 도윤이 당황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나는 그런 뜻으로. 당신은 지금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제가 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님을 설득해주고 가족 모임을 줄여주고 아이를 재촉하지 않겠다고 했죠. 전부 당신이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요. 표현을 잘못한 거야. 표현은 생각에서 나와요. 혜진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은 제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저를 독립된 사람으로 보는 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집에 있기를 원했고, 지금은 제가 기장으로 성공한 모습을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두 경우 모두 중심에는 당신이 있어요. 도윤의 눈이 붉어졌다. 그래도 사랑했어. 사랑한 순간도 있었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했던 적이 있다는 이유로 망가진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바뀔 수 있어. 혜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바다 위로 낮은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당신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 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바뀌어야지. 떠난 사람을 되찾기 위해 잠깐 달라져서는 안 돼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끝이야? 네. 조금도 미련 없어? 혜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공항에서 기다려주던 당신을 기억해요. 제가 첫 기장 승격을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던 모습도 기억하고요. 그래서 더 오래 버텼어요. 하지만 좋은 기억은 과거를 증명할 뿐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도윤은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재산 분할 합의서의 마지막 내용을 확인했다. 집의 계약금과 공동대출 상환분, 회사 초기 자금 중 혜진이 입증한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혜진은 도윤의 회사 지분이나 미래 수익까지 요구하지 않았다. 자신이 실제로 기여한 부분만 정확히 정리했다. 법원의 확인 절차와 숙려 기간이 지나고 두 사람의 이혼은 최종적으로 성립했다. 서류를 받아든 날 혜진은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이름이 다시 혼자 적힌 문서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도윤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현장 개선 업무를 맡아야 했다. 처음에는 굴욕처럼 느꼈지만 그는 자신이 숫자로만 보던 운전자들과 직접 대화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새벽 운송을 마치고 2시간도 쉬지 못한 채 다시 차량을 몰았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고했다가 계약을 잃을까봐 입을 다물었다. 도윤은 뒤늦게 책임이라는 말이 높은 자리에 앉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감당하는 위험을 먼저 확인하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경은 다른 부서로 이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떠났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했지만 도윤과의 관계가 알려지며 기대했던 경력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혜진은 그녀의 소식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다. 나경은 자신의 결혼을 무너뜨린 유일한 원인이 아니었다. 이미 존중이 사라진 관계 안으로 들어온 마지막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황명숙은 아들의 이혼을 친척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혜진의 이름을 빼기 시작했다. 그녀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더 이상 혜진에게 제사나 가족 행사를 이유로 연락하지 않았다. 침묵은 화해가 아니었지만 혜진에게는 충분한 거리였다. 복귀한 지 6달이 지나자 혜진은 국내선 적응 운항과 감독 비행을 모두 마치고 정식 운항 기장으로 다시 배치됐다. 처음 몇 달은 쉽지 않았다. 새로운 시스템을 익혀야 했고 공백을 이유로 그녀의 판단을 의심하는 동료도 있었다. 일부 사람은 남편과 이혼하자마자 직장으로 돌아온 여자를 두고 가정을 희생해 성공을 택했다고 수군거렸다. 혜진은 그런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훈련 자료를 더 철저히 준비하고 후배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의 사생활보다 운항 능력과 판단을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회사 인사팀에서 장기 휴직 후 복귀하는 여성 운항 승무원들의 적응 문제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출산과 육아, 가족 간병으로 자리를 비운 조종사들 중 상당수가 자격을 유지하고도 복귀를 포기한다는 자료가 발표됐다. 기술적인 재교육보다 가족의 반대, 불규칙한 근무에 대한 죄책감, 복귀자를 무능하게 보는 조직 분위기가 더 큰 장벽이었다. 혜진은 회의가 끝난 뒤 제안서를 작성했다. 복귀 전 단계별 시뮬레이터 교육, 선배 기장 멘토링, 육아 일정에 맞춘 초기 운항 배치, 심리 상담을 포함한 프로그램이었다. 회사는 처음에는 비용을 이유로 망설였지만 장기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잃지 않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범 운영을 승인했다. 프로그램의 첫 참가자는 출산과 부모 간병으로 4해 동안 운항을 쉬었던 39살의 조종사였다. 그녀는 첫날 훈련실 앞에서 한참 동안 문을 열지 못했다. 제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혜진에게 물었다. 네, 해나 쉬었어요. 집에서는 아이가 아직 어린데 왜 꼭 지금이어야 하냐고 해요. 남편도 제가 다시 야간 비행을 하면 가정이 흔들릴 거라고 하고요. 혜진은 잠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같은 말을 들었고 같은 죄책감을 품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조건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았다. 두려운 게 당연해요. 공백이 없는 척할 필요도 없고요. 다시 배우면 됩니다. 가족이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능력과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이해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혜진은 교육용 견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오늘 당장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절차 하나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여성 조종사는 떨리는 손으로 견장을 받아들었다. 잠시 뒤 그녀는 훈련실 문을 열고 시뮬레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혜진은 유리창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때 혜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을 후회하며 바라보는 장면일 것이라고 상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이 후회했는지와 아무 관계가 없었다. 도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녀가 성공한 것도 아니었고, 나경이 떠났기 때문에 그녀가 승리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승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 맡기지 않는 것이었다. 시뮬레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훈련실 안의 조명이 어두워졌다. 전방 화면에는 활주로의 유도등이 길게 펼쳐졌다. 여성 조종사는 긴장한 얼굴로 체크리스트를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 항목씩 넘어갈수록 점차 안정됐다. 혜진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네 줄의 금색 견장은 여전히 어깨 위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었다. 자신이 선택한 책임의 무게였다. 승환이 뒤에서 다가와 물었다. 첫 교육생은 어때? 많이 긴장했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너 처음 돌아왔을 때랑 비슷하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저보다 질문은 더 솔직한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계속 운영될 수 있겠어? 계속되게 만들어야죠. 승환은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다 말했다. 너는 다시 비행만 할 줄 알았는데 길까지 만들고 있네. 혜진은 대답하지 않고 시뮬레이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항공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속도가 붙자 교육생의 손이 단단하게 조종간을 잡았다. 잠시 뒤 기체가 화면 속 지면을 떠났다. 혜진은 그 순간 자신이 되찾은 것이 단순히 직업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한때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세계를 줄였다. 그러나 건강한 사랑은 한 사람에게 날개를 접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가족은 누군가의 꿈을 희생시켜 유지하는 자리가 아니며 결혼은 상대의 선택을 허락하고 금지할 권리를 얻는 계약도 아니었다. 사람은 때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잃는다. 하지만 자신을 잃은 채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사랑하는 능력마저 빼앗는다. 혜진이 결혼을 끝낸 것은 가족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유지되던 관계를 더 이상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시뮬레이터 화면 속 항공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다. 교육생은 긴 숨을 내쉬었고 옆자리의 교관은 다음 절차를 지시했다. 혜진은 문 옆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다. 이번에는 자신이 조종석에 앉지 않았다. 누군가가 잃어버렸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가 되찾은 하늘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